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최종현이라고 합니다. 정치외교학과에 소속되어 있고 또 전동연에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2025 발표를 준비하면서 싱가포르의 2025년을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 속의 정치적 안정 추구와 경제적 재조정이라는 이런 문구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이후 발표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반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싱가포르 2025년이 진행되었는지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우선 2025년은 싱가포르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한 해에 걸쳐서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치러지면서 정부도 이 건국 60주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2025년에 또한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총선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전반기는 이 총선을 이제 각 당에서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총선 이후에는 새로 내각이 구성되고, 그 내각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차차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발 관세가 가장 좀 뜨거운 이슈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이후 발표에서는 이제 정치, 경제, 대외 관계로 나눠서 싱가포르의 2025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치입니다. 네, 정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5월에 있었던 총선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5월 3일에 투표가 치러졌고, 이번 총선에서는 총 33개의 선거구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97개 의석을 둘러싸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18개 집단 선거구가 있고, 그리고 15개 단일 선거구가 있는데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 조금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집단 선거구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정당별로 후보자들 팀을 이루어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이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싱가포르의 선거구인데요. 이제 1988년에 도입되었고 이제 취지는 국회 내의 소수 인종의 대표성을 보장하자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야당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이것이 이제 여당에 지나치게 유리하고 야당의 국회 입성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은요. 우선 이거는 이제 총선 직후에 치러진 설문조사에서 이제 싱가포르 유권자들이 어떤 그 사안들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응답을 한 자료입니다. 이제 총선 직후에 치러진 설문이긴 하지만 총선 때 어떤 이슈들이 유권자들에게 이제 좀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정당들이 어떠한 이슈들을 좀 공략했을지를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생계와 이제 경제와 관련된 그런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물가 상승과 이제 소비세 인상이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 여기 그 싱가포르의 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로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좀 물가가 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갔었고요. 그래서 2023년, 24년에는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좀 물가가 워낙 최근 몇 년 사이에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좀 걱정하는 바였고 특히 이제 2023년과 2024년에 소비세, GST가 7%에서 8%, 그다음에 8%에서 9%로 인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이런 소비세 인상이 물가 인상에 또한 이제 기름을 부었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거를 좀 총선에서의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값 문제도 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실 2010년대에는 집값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집값이 꽤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싱가포르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제 여당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 야당들이 이를 이제 인민행동당 여당 정부를 공격하는 이제 주요 포인트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은요. 우선 전반적인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인민행동당이 전체 65.6%를 득표하고 그리고 이제 의석으로는 이제 87석을 확보했습니다. 노동자당의 경우에는 15%를 득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12석의 의석을 차지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10석의 지역구 의석에, 그리고 2개의 비선거구 의석을 포함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상으로 한번 결과를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인민행동당, PAP가 승리를 했는데 전부터 당선자들을 배출해 왔던 이 선거구들, 즉 알주니드, 생칸 그리고 호우강에서 노동자당이 이번에도 이제 승리하면서 이 선거구들을 수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네, 좀 선거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인민행동당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65.6%를 득표를 하고 또 87석을 확보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2020년에 61.2%에 비해서 이제 명확히 상승한 수치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과거 인민행동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제 신임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치러진 첫 번째 선거에서 득표율이 상승한 거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인민행동당이 일정하게 선전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인 노동자당 역시도 이제 나름의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석의 의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봐서 이 노동자당이 실제 후보를 낸 8개의 선거구만 놓고 보자면은 이 8개 선거구에서는 이제 50%를 약간 넘는 그런 득표를 해서 오히려 인민행동당보다도 조금 더 높은 득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 GRC, 3개 SMC에 출마해서 이 중 2개 그리고 하나, 각각 2개와 하나를 이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는 이제 노동자당이 실제 후보를 낸, 이제 집단선거구의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노동자당이 후보를 낸 단일 선거구에서의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 거의 이 8개 선거구 대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다 40%를 넘는 수준의 이제 득표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의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인민행동당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신임 로렌스 웡 총리에 대한 국민적인 신임을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60년 단일 정당 통치를 이제 지속하면서 이번에도 이제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확보해서 이제 단독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한 그 의석을 이제 충분히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노동자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유일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새 선거구에서의 이제 승리를 이어가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적 지지 기반을 좀 더 확고히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발표문에는 포함하진 않았는데, 오늘 토론을 맡으신 김종우 선생님께서 또 미리 토론문을 공유해 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 다, 좀 미리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좀 이제 세대 간의 분화가 이번 총선에서 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서 관련한 자료를 좀 찾다가, 좀 발견한 자료 하나만 함께 공유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경우에 더 젊은 세대일수록 현재 정치 질서에 더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당의 더 비판적인 그런 태도가 좀 관찰되어 온 지가 꽤 되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젊은 세대일수록
이번 그 선거 결과, 즉 인민행동당이 승리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이번에도 역시 발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총선 이후에 떤 식으로 내각을 구성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런 경제적 역풍 대응을 위한 경험 그리고 새롭게 이제 분출된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서 많이 분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선함을 좀 좋아했다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어, 조정장관, 겸임으로 맡는 이제 조정장관이라는 이제 직위를 도입을 해서 이제 세 명의 좀 원로급 장관들에게 이 조정장관 역할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진행이 돼서 초선 의원 7명에게 요직을 맡기고 그리고 행스위킷과 같은 이제 원로 강요 6명은 이제 이번 개각을 계기로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주요 인물들만 조금 살펴보면은요. 우선 PAP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정리한 자료인데요. 리셴룽은 이제 예전과 같이 이제 네, 시니어 미니스터 자리를 이제 유지했고요. 그리고 강kim용의 경우에도 그 통상산업부 장관 자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 명의 이제 조정장관들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좀 베테랑급 장관들을 위주로 해서 이 조정장관 역할을 맡겼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빗 네오라던가 제프리 시아우 같은 이런 비교적 젊은 세대 의원들에게는 차관급의 역할을 맡기면서 이들에게 이제 계속 좀 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주고자 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경제로 넘어가서요. 주요 경제 지표들부터 살펴보면은 2025년에 싱가포르 경제는 상당히 놀라울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애초 전망치는 2025년에 1.5에서 2.5% 정도 성장을 할 것이라는 거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4.8%라는 상당히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이제 AI 붐에 따른 반도체 및 첨단 칩에 대한 수요의 폭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바이오 의약 부문에서의 이제 견조한 성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타 다른 부문에서도 비교적 고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은, 물가의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2025년에는 이제 비교적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서요. 연간 평균 근원 인플레이션은 약 0.5%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2.7%에 대비해서 대폭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성장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환경이 약화된다라는 인식 하에 이제 싱가포르 통화청의 경우에는 그 성장이 앞으로 점차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완화적인 팽창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에 있어서 사실 가장 싱가포르의 제일 화두였던 거는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5일부터 싱가포르의 수입품의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가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4월부터 8월 사이에 미국향 수출이 2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렌스 웡 총리가 상당히 좀 제법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가 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관세가 진정으로 상호적이었고 그리고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들만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싱가포르에 부과될 관세는 0%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여전히 10%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깊은 실망을 느낀다. 특히 양국 간의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깊고도 굳건한 우호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친구에게 취할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2025년에 한해서는 트럼프 관세부가 영향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미국향 수출은 감소를 했지만 전반적인 수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6년에는 이제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요. 우선 2025년에 수출 증가 중 일부는 소위 이제 선적 선행 효과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선적 선행이라는 것은 이제 예상되는 관세 변화에 대비해서 이제 미리 이제 그 출하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선적 선행 효과가 좀 일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2025년에 이제 성과보다는 2026년, 6년에는 좀 더 이제 낮은 수출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그리고 2026년에는 이제 반도체라던가 제약 등 일부 품목의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중 일부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또 도입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26년에는 조금은 수출 그리고 경제 성장 전반에 있어서 2025년보다는 조금 더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대외 관계입니다. 이제 전반적인 대외 정책 기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미중 갈등이 점차, 이제 이미 심해지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는 이제 전략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파트너십을 확장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미중 사이 어느 한편에 서지 않는 그런 균형 외교를 고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세안을 좀 중심에 두면서 RCEP, CPTPP 등 영내 경제 통합을 좀 주도해서 이끌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대중관계부터 좀 더 살펴보면요. 올해 좀 가장 큰 외교적인 사건은 이제 수교 35주년을 기념을 해서 웡 총리가 방중한 것이었는데요. 이때 전 방위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또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상호 간에 재확인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측의 좀 주요 발언들을 좀 소개를 해보면요. 이 회담에서 웡 총리는 이제 글로벌 혼란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시기에 중국, 싱가포르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나라가 같이 글로벌 질서 속, 규범 기반 글로벌 질서 속에서 다자주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시진핑 주석도 여기에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화답을 했는데,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현재 정세 속에서 양국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여 양국 국민의 더 많은 혜택을 가져오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미국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미국의 좀 일방주의적이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일정하게는 이제 염두에 둔 것과 같은 이제 발언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미 관계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관세 분쟁으로 인한 일종의 긴장이 있었지만 안보 그리고 물류 지원과 관련한 파트너십은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9월에는 국방부 장관인 찬춘싱이 미국에 방문해서 이제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방 협력에 대한 사항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싱가포르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렌스 웡 총리가 에이펙 당시 이제 방문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수교 50주년을 맞이해서 한 싱가포르 사이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가 이렇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공식적으로 격상이 되었고, 이 회담에서 이제 양국은 5대 협력축을 규정을 했는데, 정치 안보, 무역 경제, 지속 가능성, 첨단 기술, 인적 교육 이 5가지 분야에서 계속 협력을 강화해 내기로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녹색, 디지털 해운회랑 구축, 차세대 에너지 협력, AI 안정성 강화 등의 분야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정치, 경제, 그리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 좀 간략하게 싱가포르 2025년을 돌아봤는데요.
전반적인 총평 그리고 향후 전망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2025년은 정치적 안정, 경제적 회복, 그리고 외교적 균형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관리한 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싱가포르에는 상당히 괜찮은 해였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이런 성과를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있어서 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경우에는 이제 점차 사회적 요구가 이제 다변화되고 특히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불만과 새로운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싱가포르식 통치 모델, 일당이 중심이 된 그 통치 모델을 일정하게 재조정해야 될 그럴 과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 올해부터는 관세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성장 둔화에 좀 대비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전략을 검토를 해서 체질을 개선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한 국제 질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싱가포르의 경우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중견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나름의 이제 외교적인 만충지대를 확보하는 과제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곧바로 이제 토론 들을까요? 네, 그 김종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최정현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마 발표를 들으신 분들도 느끼셨을 테고, 그 원고를 읽었던 저도 느꼈지만 되게, 지난 1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일들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 역시도 많은 업데이트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토론자로서 이거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토론을 뭘로 해야 되나, 내용 가지고 내가 뭐라 할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제 어렵게 쥐어짜내서 이제 토론문을 작성을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토론문을 보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하게 잘 정리된 발표였고요. 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특히 2025년은 뭐 발표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로렌스 왕 총리 취임 이후에 첫 총선이 치러진 해였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물가 문제와 미국과의 관세 협정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라든가 동티모르 아세안과의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중 관계 속에서의 균형 잡기 등이 주요 사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잡다단한 사안과 현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를 잘 정리했다는 점이 특히 돋보였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국가 리뷰를 담당하지 않으면 주요 현안들을 놓치기 쉬운데 이번 발표 덕분에 지난 한 해 동안 싱가포르에서 벌어진 일들을 잘 업데이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보완되었으면 하는 지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발생한 사안들을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외교 관계에서는 도시국가라고 하는 특성,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혹은 고령화 저출산 사회, 다종족 공동체라고 하는 싱가포르가 가진 중장기적 구조적 모순과 근본적 도전 과제들이 2025년 리뷰의 개별 사안들과 충분히 결합되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안을 정리하는 수준에서는 충실했지만 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나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 걸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나열을 했지만 특히 주목해서 분석해야 할 핵심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한두 가지 사안 정도를 저자의 문제의식에 따라 선별을 해서 보다 깊이 있게 분석했다면 리뷰의 분석적 밀도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 분야에서는 이제 본문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세대 간 분화 문제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아래 질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최종현 쌤이 이제 발표하시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두 번째는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2절에서 물가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제시되고 단독 절을 통해서 다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남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발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물가가 그 코로나 시기 때 엄청 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불만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인플레이션도 조정이 되고 물가도 괜찮다라는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인들은 여전히 물가가 높다. 살기 힘들다. 생계가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지는 사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와 엮인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제 분야에서 무엇보다도 AI라든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싱가포르의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5년 로렌스 웡 정부는 어느 국가보다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었다면 경제 파트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분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와 중국 간 국방 협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싱가포르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대만과 함께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서 중국을 어떻게 봉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훈련했을 정도로 서방과의 안보 협력이 긴밀했던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국과의 국방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 관찰이 됩니다. 이 지점은 향후 중국 대만 간 양안 관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2025년이 조금 특별했던 이유는 2024년까지 몇 년 동안 진행된 그 중국과 싱가포르 사이의 군사훈련은 대부분 물라카 해협에서의 해상 안전이라든가 해적 대응을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 그 해상훈련 중심이었다면 2025년에는 처음으로 육군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라는 점, 특히 도시전 훈련이라든가 드론을 활용한 훈련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그 국가 리뷰를 했던 입장에서 그 추천을 드리자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매년 8월 국경일에 싱가포르 총리가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은 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비교적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가 리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그 로렌스 원 총리가 5개의 키워드를 강조했는데 경제, 청년, 고령층, 미래 계획, 싱가포르 정신 이거를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AI라든가 양자 컴퓨터 분야에 막대한 R&D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든가 아니면 고령층 돌봄 문제, 말레이시아와의 초국경 협력, 그리고 싱가포르의 개방성 유지 등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보다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좀 분석적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발표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스킵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 3G 리더십 시기에 인민행동당이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젊은 세대에 대한 어필과 이미지 구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생 현재 로렌스 웡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런 약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 특히 물가나 주거비, 취업 문제는 젊은 세대의 핵심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이 인민행동당의 선거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지지도 분석이 필수적일 것인데, 아까 전에 그 보여주셨던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금 추가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까 총선 얘기를 하시면서 노동자당이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하면서 12석을 확보한 점을 주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 노동자당이 8개 선거구에서밖에 후보를 안 냈어요. 안 냈는데 거기에서 평균 50% 내외의 득표율을 기록을 하면서 인민행동당과 거의 비등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동자당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인재풀이 제한적인 노동자당이 자신들의 지지세가 강한 선거구에 전략적으로 집중했기 때문인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그 발표 가운데 지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특정 지역에만 딱 노동자당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형성된 포메이션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전자라면 선거제도 자체가 인민행동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로서 싱가포르와 같은 제도적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후자라면 이 8개 선거구가 갖는 사회 경제적 혹은 인구학적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관세 협정 요구와 관련해서 아까 전에 로렌스 원 총리의 연설도 언급해 주셨지만 로렌스 원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한 점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로렌스 원 총리랑 그 인민행동당 지도부로 하여금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 과연 향후 싱가포르 정부 그리고 로렌스 원 총리의 대미 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러한 변화가 국내 정치나 경제 정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국가리뷰 발표하신 분들도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저 역시도 이게 굉장히 지난하고 많은 품이 드는 작업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충실하고 성실하게 정리해준 발표자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토론이 향후 원고를 더욱 완성도 있게 다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최정현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김종규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언급해 주신 것들이, 하나하나 너무나 다 적절하고 또 건설적인 것들이어서, 사실 이제 이후에 국가리뷰 원고를 다듬어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최대한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사실 쓰는 과정에서는 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좀 정리하는데 조금 급급해지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막상 쓰고 보니까 이 내용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몇 가지 주요 테마라던가 아니면 이런 줄기를 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정우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잘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총선의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좀 중장기적 과제 혹은 이제 문제들과 연결해서 좀 더 이제 분석적인 시각을 좀 추가해 보고자 하고요. 그 질문으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여기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노동자당이 이제 8개 선거구에만 이제 후보를 낸 거에 대한 걸 텐데요. 만약에 이제 노동자당이 그 모든 선거구에 혹은 더 많은 선거구에 후보를 냈으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해 주셨고 아니면 이제 노동자당이 전략적으로 그 일부 선거구에만 후보를 낸 건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노동자당이 이제 그동안 이제 해왔던 발언이나 아니면은 여러 공식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거는 그 전략적으로 이 소수의 선거구에 좀 집중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은 이제 노동자당이 처해 있는 제약을 보면은 이제 인재 풀이 어쩔 수 없이 인민행동당에 비해서는 확연히 적습니다. 일당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이제 싱가포르에서 어떤 공직이라던가 아니면은 공적 성격 있는 자리를 맡기 위해서는 사실 인민행동당의 당원인 것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그 능력이 있거나 좀 나름의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인민행동당에 훨씬 더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어떤 야당에 대한 어떤 헌신이나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수 노동자당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인재 풀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노동자당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일부 선거구에만 후보를 내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맡겨도, 단순히 이들은 이제 비판만을 위한 비판하는 정당이 아니라 실제 어떤 통치의 능력이 있고 좀 신뢰할 만한 책임을 맡길 만한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좀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후보들을 이제 막 내기보다는 최대한 정책적인 그 경험과 그리고 어떤 다른 소위 이제 스펙 같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후보들을 내므로써 자신들이 그동안 구축해오고 또 추구해왔던 그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책임질 수 있는 야당이라는 그거를 이제 점차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터 이제 수성해 왔던 그 선거구들에 집중하고 그 선거구들을 계속해서 이번에도 이제 승리하는 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한번 노려볼 만한 몇 개 추가적인 선거구에 이제 후보들을 이제 내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이제 그런 전략이 제법 성공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이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새 선거구를 계속해서 이제 수성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좀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집단 선거구제를 택하다 보니까 후보 한 명 한 명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좀 부적절한 후보가 있으면은 그 선거구에 한 네 명 다섯 명의 의석이 달려 있는 그 선거구에서의 어떤 승패가 크게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검증된 그런 후보들을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사안들은 좀 제가 좀 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좀 더 분석적인 깊이를 원고에 좀 더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 감사드립니다.